자, 그 중심에요. 바로 이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오늘 가계부채가 어떻게 터질 것 같은지 그것을 좀 전문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외침 특집 가계부채가 터진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낸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자산이 뭘로 다 돼 있냐면요, 다 주택, 부동산입니다. 거의 90%를 육박합니다. 부동산이.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만약 이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혹은 기타 의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이상 징조가 나타나가지고 속된 말로 부동산이 완전히 꺼져버린다, 완전히 박살난다, 그러면 이꼬로 무슨 뜻입니까? 한국 가계는 끝장난다는 겁니다. 한국 가계가 끝장난다. 한국 경제가 끝장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의 자산의 90%가 주택이거든요. 부동산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동산이 꺼지면요, 한국 경제는 그냥 다 꺼지고요.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90%는요, 그 뉴월드에 합류한 그런 1%, 걔네들만 빼고는요, 나머지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은요, 다 거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꺼지게 됩니까? 부동산은 세 가지에 의해서 꺼지게 됩니다. 첫째,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든가. 둘째, 대출 이자에 대한 상환 능력이 저하되든가. 지금 여러분,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빚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기 돈 갖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빚이 있습니다. 10이면 9은 다 빚을 지고 삽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가계 자산은요, 빚으로 구성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매달 이렇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현상들에 의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그 능력이 저하된다면 부동산은 터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은행이 만기 연장을 거부해 줄 때, 대부분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냐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뒤에 데이터도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요. 무슨 그 욕심이래. 무슨 통뼈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시 상환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기금처럼 30년 동안 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 몇 년을 묵혀놨다가 몇 년 이자만 냈다가 나중에 한 10년, 한 5년 안에 그냥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그런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끈하죠, 우리나라. 화끈한 겁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가 나타나면 은행이 더 이상 자기네들도 어려워가지고, 야, 이제 만기 연장 안 해줄 거야. 너 살고 있는 집으로 그냥 갖고 와. 이런 경우 가계가 그냥 폭삭 나갑니다. 혹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공급이 계속,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계속하면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부동산이 거품이 붕괴가 되든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든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기타 그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자를 내는 그것이 버거워가지고 이자를 못 내면서 계속 연체율이 쌓이든가. 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요, 한국 가계는 그냥 폭발합니다. 가계부채는 터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요,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그 끝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뒤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금융기관별 주택담보대출 증액 추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게 중요합니다. 밑에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보면요, 이 만기 도래액입니다. 만기 도래. 2012년부터 급증해가지고는요,
2015년도에 만기 도래액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것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다 빚입니다. 빚이 이게. 그냥 터집니다. 근데 제가 뒤에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요. 2009년부터 통계가 2008년부터 있던데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일시 상환 연장률이요. 여러분 95%입니다. 95%. 평균. 2008년도에도 95%, 2009년도에도 95%. 대략. 따라서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상환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3년도에 빌린 사람들이요. 2008년도에는요.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그런데 2003년도에 이 부동산을 빌려가지고 돈을 구입을 했어요.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요. 2008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요. 못 갚은 겁니다. 근데 몇 프로가 못 갚은 거예요? 95%가 못 갚은 겁니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약 100만 명이 집을 샀다.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그 100만 명 중에 95만 명은요. 2008년도 했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한 겁니다.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올해 통계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2년 통계도 안 나왔는데요. 2012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만기 도래액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요. 이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금융이 한국 가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빚만 내면서 이자만 계속 내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런 찰나에 만약 은행에서 더 이상 야 우리도 못 살겠어. 이제 돈 갖고 와. 돈 없어? 집 갖고 와. 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날로 쪽박 차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모두 다 우리 돈 없어. 배째. 이자만 낼게. 우리 좀 봐줘. 은행아 우리 좀 봐줘. 그게 95%라는 겁니다. 거의 다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수도권이 더 위험합니다. 지방보다도. 이 수도권 주택대출 비중 추이 보세요. 2008년부터 쭉 치고 올라갑니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요. 수도권으로 다 밀리면서 수도권에 있는 집들을 대단위를 형성하면서 집들을 삽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 가격 상승의 원동력은요. 이 수도권 밀집이 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도권에 있는 이 공동화 현상이 커진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공급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오면서 수도권에 주택이 밀집되고 있다니까요.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정부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부동산 가계부채 터지라고요? 지금 터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터지라고. 세종시로 100만 명이 이전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빕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살 수 있는 거주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2012년도인가요? 2011년도 자료구나. 2011년도에요.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요. 이 억 원이거든요. 일시. 이걸 못 갚은 겁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약 30조, 그쵸? 약 30조 규모인데요.
이거를 못 갚은 겁니다. 여기서 95%가 못 갚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폭탄입니다. 폭탄.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이런 놀이 하는 겁니다. 이런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폭탄이에요. 나 폭탄. 이 순방의자랑 저랑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심지에 불은 붙었습니다. 불은 막 타고 있어요. 근데 막 서로 나한테 오면 막 터질까 막 미는 겁니다. 서로.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 할까요? 이게 폭탄 막 던질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한폭탄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안 터질까요? 여러분 2008년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시상환 금액이요. 2008년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이 빚이 계속 곱절로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2008년도에 빚이 우리가 갚아야 될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될 돈이 30조라고 봅시다. 2008년도에. 이걸 못 갚았습니다. 95%가. 그런데 여러분 2009년도에도요. 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에 비례한 한 20조가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봅시다. 못 갚았습니다. 2010년도에 또한 20조 갚아야 될 돈이 있다고 봅시다. 이 시상한 금액이. 왜냐면 연도별로 사람들이 샀을 거 아닙니까? 뭐 2003년도에만 집을 왕창 사고 2004년도에는 안 샀을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갚았어요. 2007년도에.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여러분 이게 빚이 떠넘기는 겁니다. 다음해로. 근데 2008년도에도 갚을 빚이 20조거든요. 이것도 못 갚았어요. 또 떠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플러스 되는 겁니다.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게 청산해야 된다니까요. 이 시한폭탄이 되니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가 돌아가야죠. 경제가 돌아가서 국민들이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지 그것을 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냐면요. 빨리 집만 올라라. 집값만 빨리 올라라. 팔아가지고 이거 빨리 청산해야 돼요. 지금 이것만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 벌어서 갚을 생각을 못해. 엄두를 못 내요. 엄두를. 세계경제가 요만한 꼴인데 당장 우리나라 수입이 지금 2만 달러라고 하는데 한 4만 달러 돼야지 이걸 갚을까 말까인데 4만 달러 되는 게 A 이름입니까?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가 돼야지 4만 달러가 될 수 있는.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게 그냥 내 때에만 안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미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요 뛰어넘었습니다. 가처분 소득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쓸 수 있는 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그런데 부채가요 그 가처분 소득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그 유동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자금줄이 딱 막혀버리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밑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표가 있습니다. 이게 OECD 국가 주요 국가 중에 부채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탈리아보다도 높습니다. 부채 비율. 이탈리아 지금 개판인 거 아시죠? 이게 여러분 그 좀 웃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핀란드, 미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호주, 영국 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진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선진국은요 옛날부터 돈을 많이 벌어온 국가입니다. 그래서 축적되어 있는 자본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오랜 경제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모아둔 기초 돈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부채를 갖고 있으면요, 선진국들은 이만한 부채를 그래도 이겨낼 그동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다고. 야, 우리 뭐 일본이나 비슷하네 뭐. 아이 뭐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일본은 거의 미국을 제치고 경제 1위까지 가보려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여러분 4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나라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하고 우리처럼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하고 같겠습니까? 아유 참. 우리나라가 153인 거는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재난이에요, 재난. 뉴스에서 여러분을 호도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다른 나라 OECD 국가에 비해 가지고 우리 부채 비율 비슷하다, 괜찮다. 여러분 갖고 노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은행의 가계대출 만기 상환 금액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일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하락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회수합니다. 여러분, 은행들은요, 중간에도 뺄 수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그럼 이렇게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나 금융사나 둘 다 동반으로 부실되면서 한국 경기가 침체된답니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진다. 도미노식으로 와르르 고도로 무너진다. 그걸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따 제가 끝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지식적인 거라서 다소 좀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거지가 되냐 마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졸리신 분은 뒤에 나가셔서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요, 만기 상환 집중률이요, 2002년도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올해 있습니다. 올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가계부채가 터질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막 거의 한 50조, 막 40조 막 이래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은행이 올해 어떤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세이경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은행이 올해 이제 만기 연장 못 해주겠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올해 가계부채가 터지는 겁니다. 올해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거지 되는 겁니다. 올해 이게 터진다면, if 만약 그렇다면. 그러나 제가 뒤에 7개의 기사를 모아놨거든요. 올해 심각합니다. 7개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령대별 부채 부동산 비율인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물론 뭐 당연한 거죠. 부채가 높고요. 이게 또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총액인데요. 여러분, 수도권 지역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부동산이 폭락하면요,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누가 있냐면요, 베이비부머 은퇴인 세대가 있습니다. 자, 60세, 65세 이분들이 부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퇴직하고 나서 그 돈으로 이제 자영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영업이 터지면 따라서 무엇이 터지는 겁니까? 여러분, 부채가 터집니다. 부동산 부채가 터집니다. 자영업이 터지면. 이 60대 이분들이 지금 뭐 하시겠어요? 퇴직하고 뭐 하시겠어요?
지금 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자영업이 지금 터지려고 한다니까요. 물론 담배가 나쁩니다. 담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묘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펴고 있냐면요. 이 흡연실을 다 설치를 해야 된다. PC방, 심지어 술집까지 음식점들 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혹은 흡연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법제화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자영업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냐? 한 예로 PC방이 있습니다. PC방이요. 예. 윈도우 정품을 무조건 새로 안 깔으면 고소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흡연실을 또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목돈이 들어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지금 어쨌든 이 자영업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터지면요. 가계부채 그냥 끝장납니다. 그냥 끝장납니다. 여러분 자영업은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뭘로 하고 있냐면 치킨집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 굉장히 서민들하고 밀접된 것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서민들이 어쨌든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돈이 들어오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럼 세계 경제가 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하지만 우리나라는요, 내수가 안 됩니다. 내수가 안 돼요. 세계 경제가 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에도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자영업자가 살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IMF보다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됐어요. IMF보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이제 곡소리 난다는 거와 똑같아요. 자영업자가 곡소리 나서 자영업자가 터지면요. 여러분 가계부채 터진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꽝이라니까요. 꽝 우리가. 꽝은요. 머리만 쳐박으면요. 자기에게 위험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꽝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꽝이에요. 한국교회가 꽝이란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시대가 지금 그들에게 닥치고 있어요. 그지가 되냐 안 되냐. 사랑의 교회 건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가계부채 터지면 사랑의 교회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그 건물 짓기 위해서 얼마의 대출을 받았겠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염세주의 따위가 아닙니다. 지금 염세주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시대는 염세주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그렇게 그냥 희망만 보려는 그냥 머리만 쳐박으려고 하는 거죠.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지금 염세주의 할아버지입니다. 진실은. 아셔야 됩니다. 만기 돌아오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인데요. 2012년도에 59조군요. 59조. 2013년도에 22조네요. 22조. 일시상환해야 됩니다. 22조. 22조를 일시상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돈 있을까요? 올해 돈 있나요?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는 돈 있나요? 올해 국민들이 다 로또 맞았나요? 야! 나 1등 했어! 나도 1등 했는데? 여러분, 전 국민이 로또 1등 하면요. 500원 받습니다. 500원. 500원. 1등에도 500원 받습니다. 500원 받아가지고 22조를 어떻게 갚아요? 계속해서 계속 잊어가지고 목을 주여 잘 돌봐주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률이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9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뜻은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 최하위 가계저축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00만 원을 벌면요. 97만 원을 쓰는 나라입니다. 3만 원 저축합니다. 3만 원.
우리나라 세계 최하위 저축률입니다. 그들이 저축 안 하고 싶어서 저축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저축할 돈이. 그런데 이걸 갚는다고요? 22조를 갚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은 무엇에 달려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가계부채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의 갑의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이 이것을 인용하면 가계부채가 안 터지고 계속 연장되는 거고, 이쪽에서 야 이제 안 되겠어라고 하면 그냥 터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은행에 달려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느냐 안 터지냐는 이제 은행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7개의 기사는요, 은행이 심각합니다.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그런 형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실제 기사입니다. 은행 대출을 이제 이게 갚아야 되는 날이 이제 3일을 앞에 두고 은행에서 갑자기 만기 연장 못 해주겠다, 4천만 원 갚으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기사에 뜬 겁니다. 3일을 남겨두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는요, 만기 연장 못 해주겠으면 4천만 원 갚으세요. 이래버린 겁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이 여러분들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들 얘기가 될 겁니다. 왜? 은행이 더 안 좋아진다면. 그런데요, 은행들이요, 우리들보다는요, 대체로 이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출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그것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요, 7개 중견 건설사들의 총 부채가 11조 원인데요, 이 중에 절반이 올해 2013년 연내에 만기가 도래한답니다. 11조 원 중에 절반이니까 5조 원이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뜹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유, 주여, 왜 이러니?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7대 중견 건설사라니까요.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아닌 영세한 건설업자들, 이들 말고도 건설업 많습니다. 우리 순범제도 건설업 그쪽에 있고, 그들은 만기가 안 돌아올까요? 그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막 아파트 짓고 그랬을까요? 다 대출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만기를 못 갚으면요, 그분들은 더 못 갚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부채가요, 악성 부채가 계속 쌓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요, 지금 뉴스에서 지금 계속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요, 은행들에게 자본금을 더 쌓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요,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이 금리는요, 외국계 은행들에게 특히 미 FRB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아니죠. 미국 은행이 아니죠. 일반 사기업이지만 어쨌든 그 미 FRB가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은행들에서 자본금을 더 쌓아라라고 압박하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본금을 쌓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갑니다. 희한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계 경제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영국 은행에서요, 은행들에게 야, 자본금 더 쌓아라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자본금 더 쌓으라는 게? 야, 부실 채권들 있지? 정리해버려. 만기 연장 해주지 마. 그냥 다 집 뺏어버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잡아보면 더 싸라. 선진국 은행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은행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시일 내에 야, 안 돼, 하지마. 만기연장 하지마. 부실채권 털어버려. 그렇게 하면서요. 이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의 그 이유가요. 기업 대출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은행이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이 경제 어려우니까 은행도 이 BIS 비율을 맞춰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 대출을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이 지금 쪼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들은. 은행이 쪼들리면요. 여러분 만기연장 안 해준다니까요. 은행이 쪼들리면 만기연장 안 하면 터진다니까요. 은행이 만기연장이 안 돼서 가계부채가 터지면 여러분 그지 된다니까요. 우리 자산의 90%가 대한민국 자산의 90%가 부동산이니까요. 그리고 부채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 부채니까요. 그것을 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요. 은행이 근데 쪼들려서 만기연장을 안 해주면 터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은행이 쪼들리고 있다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올해 39조 회사채가 또 만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요.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인수하지를 않는답니다. 인수할 마땅한 금융기관이 현재 안 나타난답니다. 이 39조 이거 안 나타나면요. 회사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회사채가 뭡니까? 회사의 부채입니다. 회사의 부채. 예를 들어서 내가 39조를 갖고 있어요. 이 39조를 누가 좀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야, 김관훈이 신용도 나쁜 거 이거 안 사. 그럼 저는 자폭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뜩이나 여러분 우리나라 실업률 높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요. 여러분 조작된 겁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조작된 거 아십니까? 실업률을 내는 통계가 있는데요. 취업준비생 실업에 안 잡힙니다. 뭐 고시 준비한다 실업에 안 잡힙니다. 근데 그들 실질적인 실업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잡으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실업 장난 아닙니다. 그냥 나 그냥 놀고 있어. 실업에 안 잡힙니다. 웃기죠? 안 잡힙니다. 그러면 이 39조 회사채가 터져가지고 회사가 뻥크 나면요. 한 회사가 39조를 갖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회사가 39조 이익을. 그러면 실업자가요. 엄청 많은 겁니다. 실업자가 많아진 국가일수록요. 여러분 그 나라의 경제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경제가 안 돌아가면요. 여러분 은행은 더 쪼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더 만기 연장을 안 해줍니다.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 여러분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그것이 됩니다. 꼭 소고기 형님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IAF가요. FRB발 긴축이 머지않았다. 금리가 역전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 서민들에게는 이게 끔찍한 기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은행 금리는요. 이 금리가 오르는 지금 제가 저거를 좀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어떻게 오르는지, 오르고 내리는지. 자,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각국의 시중은행들이 이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다 플러스 예금금리를 해가지고 조금 올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5%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그 은행에 따라서 한 7%도 받고 대출금리를 한 8%도 받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요. 미국의 FRB 영향을 받습니다. FRB.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한국은행의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FRB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FRB가 저금리였어요. 금리가 낮았어요. 한 2%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도 이에 연동돼 가지고요. 한 2%를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한 요거 플러스 한 3%, 4% 이렇게 됐던 거예요. 3%, 뭐 5% 예를 들어서 낮게 예를 들어 부동산 대출을 담보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연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낮은 금액의 담보대출을 해줘가지고요. 매달 이자를 한 2%, 3% 이렇게만 냈다고 봅시다. 지금 현재 이런 추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에 뭐라고 뜬 겁니까? FRBR 긴축이 머지않았다. 이제 금리가 역전될 것이다. 이 저금리 기조를 폐하고 금리가 오른다는 겁니다. 기존에 2% 있던 이 금리가 이제 한 5% 예를 들어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시 2%였던 금리가요 5%, 7%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의 금리가요 한 1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대출은요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시중의 대출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가 이자로 지불하는 내 돈도요 올라갑니다. 자,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고정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수입은 늘 100만원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00만원에서 기존에 있는 낮은 금리로도요 돈을 이자를 내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FRB가 금리를 올려서 동반해서 우리나라도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자는요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부담.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금리가 우리나라만 미국에 고정된 줄 아십니까? 미국의 연동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연동을 받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빚내서 부동산 삽니까? 전 세계가 다 빚내서 부동산 삽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 순간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올리는 순간 여러분 세계 경제는 휘청할 겁니다. 근데 올린대요. 올해 올린대요. 올해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가 휘청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는요 더 박살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금리 역전주의. 이게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왔던 경제 중에서요 가장 위험한 기사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사입니다. 끔찍한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1%를 넘어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무슨 말입니까? 은행들 보고 야 너희들 만기 연장 해주지 마. 부실채권 털어내. 너희들 먼저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언론이 유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래. 그때 만기 연장 못하는 걸 은행에게 돌 던질 것을 언론이 미리 입막음하는 겁니다. 이거 다 수순입니다. 수순. 아까 여러분 페마 보셨죠? 페마. 미국인들이 미국이 독재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먼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시체 처리하는 관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총기 사건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서 총기 규제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징검다리로 하나씩 밟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딱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다 그와 같습니다. 미리 다 빠져나갈 구멍들, 미리 욕먹을 건덕지들 다 차단해 놓고
그리고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90%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요, 제 돈 내고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빚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동산을 산 거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자 내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고 만기 연장률도 이제 일시 상황,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95, 거의 100이면 거의 100이다.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에 우리가 지금 목줄이 국민들이 쥐어 있다. 은행에 목줄이 쥐어 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 그 은행들이 우리의 쥐고 있는 목줄에 힘을 가할 그런 막바지에 지금 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막바지에 와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올해에도가 아니고 올해 이 가계부채가 터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아니죠. 제가 성경도 아니고 얼마나 제 예언도 아니고 제 분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오랫동안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 관련된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보았을 때 준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올해 경제 가계부채가 터질 확률이 좀 대단히 높은 것 같다. 그렇게 언론이 지금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좀 봅니다. 따라서 올해 만약에 가계부채가 터진다면 제 분석대로 터진다면 저는 안 터지기를 원합니다. 안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터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삼성 이건희 회장 친인척 아니시죠? 그렇죠? LG그룹 친인척 있어요? LG그룹 삼촌이세요? 아니시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싹 다 거지가 된다. 왜 웃으시나? 거지가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인가요? 5천만 명 중에 90%는 몇 명입니까? 4,500만 명은 다 거지가 된다. 같이 거지가 된다. 예. 그런 날이 올해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예. 자, 이런 시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긍정하라고요, 세상을? 어리석은 거죠. 꽁이 되지 맙시다. 우리 꽁이 되지 맙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를 팩트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제가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교했었죠? 과연 그런 일이 그러한가라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 때, 재난이 시작될 때는 그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무서운 일이 영어로 테러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영어로 테러입니다. 따라서 테러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오기 전에 그 엄청난 슬픔의 때, 대환란이 열리는 그 직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지금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애가 나오려는, 대환란이란 애가 나오려는 정말 그렇게 끔찍한 시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을 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빼먹으려고 어떤 사람이 자꾸 그래요. 김준사 자꾸 이 마지막 얘기해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한다고. 주여.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회복계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헌금 보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지 않아요. 돈 빼먹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정말 어떤 과장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본 팩트를, 정말 이러네.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이 팩트를 보고 깨달으셔서 제발 이 세상을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뭐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제 바람 오로지 그거 하나뿐이에요.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고 설교 들으셔도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늘 그렇게 세상이 취해서 내일에도 똑같은 해가 뜰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인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이 성경대로 그러한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 해가 뜨겠지라고 당연시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일 해가 뜰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끼시고 할 수 있는 한 좀 더 성경 보시고 할 수 있는 한 좀 더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사랑할 시간이 적으니까 좀 더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시간이 적으니까요. 너무나 적으니까요. 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얼굴 쓰다듬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렇게 후회 없이 눈 감을 때 참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한 번 더 할 걸 그런 후회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가 너무나 많이 가깝습니다. 경제가 붕괴하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제가 됩니다. 거제가 되어서 가족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한 번이라도 돌아볼 수 있고 위할 수 있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뜨겁게 피차 사랑을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